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돌담 너머 기와집에서 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문을 열었을 때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고머니나 도대체 이 여자 어디를 간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어김없이 사라졌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가는 살짝 붉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연이 설마.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며느리의 기막힌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사랑방 야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옛날 옛적, 가슴 서늘하고 마음 뭉클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정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학가산 자락 아래 구름도 쉬어간다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소란골이라 하였는데 소나무가 워낙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한낮에도 그늘이 졌고 바람이 불면 솔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그리 불렀습니다. 아이고, 소란골이라는 이름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집이 바로 채진서 댁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하였고 돌담은 사람 키 2개를 훌쩍 넘었으며 대문 옆 느티나무는 수령이 300년도 더 되었다 하였습니다. 마을 어른들 말로는 저 느티나무가 심길 때부터 채씨 집안이 이 마을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느티나무가 늙어가듯 채씨 집안도 대를 이어가며 이 마을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에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씨라 하였는데 친정은 충청도 공주 땅의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이씨는 나이 18에 최진사댁 외아들에게 시집을 왔는데 인물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맑았으며 걸음걸이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단아하였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입을 모아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최진사댁 복이 터졌다고 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박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 씨는 환갑을 넘긴 노인으로 남편 최진사가 일찍 세상을 뜬 뒤로 혼자서 이 큰 집을 지켜온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허리는 살짝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전연이 곱기는 곱다만 박 씨는 처음부터 며느리 이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씨는 혼인 첫날 밤부터 어딘지 모르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쁜 날인데 왜 저리 눈가가 붉은 것이냐. 박 씨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 이 씨의 남편, 최 씨 집안의 외아들 최도령은 혼인한 지 2해가 채 안 되어 한양에 과거 공부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 박 씨와 며느리 이 씨 둘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인이 2 있었지만 낮에만 일하고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크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밤이면 2 여인이 단둘이 지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밤들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때마침 음력 보름,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물을 뜨러 가려고 마루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현이 이 밤중에 무얼 하는고? 박 씨는 발소리를 죽이고 며느리 방 창호지에 살짝 귀를 갖다 댔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불만 켜져 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상하다 싶어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잔에 불이 켜져 있고 바느질거리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구머니나?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둘러보았지만 며느리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들여다보았지만 거기도 없었습니다. 분명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박 씨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피곤함이 밀려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다시 누웠습니다. 새벽녘 닭이 회를 치며 울 무렵 박 씨의 귀에 사뿐사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내다 보니 며느리 이 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이냐. 치마폭에서 흙냄새가 풍겼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물어볼까 하다가 꾹 참았습니다. 더 두고 보자. 그리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온 곳이 박 씨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씨는 그 밤 어디를 다녀온 것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작정을 하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눈을 뜬 채 누워서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과연 며느리 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뿐사뿐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박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이 씨가 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얼른 덧저고리를 걸치고 며느리를 뒤따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자 며느리는 이미 마을어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아 길은 훤했지만 바람이 불어 소나무들이 술렁했습니다. 솔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박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쪽으로 난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오솔길이었습니다. 낮에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죽이며 따라갔습니다. 한 5분쯤 걸었을까요? 며느리가 멈춰섰습니다. 박 씨도 멈췄습니다. 그곳은 아담한 빈터였습니다. 봉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허허. 박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씨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밥과 나물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내색 않고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공손히 밥을 지어 올리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 반찬을 올렸습니다. 박 씨가 슬쩍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잘 오더냐? 이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니, 잘 잤사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거짓말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갔다 온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꾹 삼켰습니다.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며느리의 일거일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씨는 장을 보러 가면 반드시 밥과 나물을 조금씩 따로 챙겼습니다.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부엌에서 뭔가를 슬쩍 싸서 내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가끔 작은 밥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동네 아이들이 수근거렸는데 그 밥상이 놓이는 날과 이 씨가 밖을 나가는 날이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허허, 박 씨는 점점 이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저러는 것인가? 밤마다 무덤을 찾아가고 느티나무 아래에 밥을 차려놓고 혹시 사람이 아닌 무언가와 연을 맺은 것이 아닌가? 박 씨의 머릿속에서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마침내 하인을 시켜 그 무덤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인은 동네 노인들을 수소문하여 다음 날 아침 돌아왔습니다. 마님, 알아보니 하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말하지 못하느냐? 저 산 중턱에 있는 무덤은 이름 모를 떠돌이의 무덤이라 하옵니다. 한 15년 전쯤에 어떤 젊은 사내가 이 마을 어귀에서 굶어 죽었다 하는데 아무도 거두어주는 이가 없어 마을 사람들이 그냥 산에다 묻어주었다고 하옵니다. 박 씨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름 모를 떠돌이? 예, 충청도 쪽에서 온 것 같다고들 했다는데 더는 알 수가 없었다 하옵니다. 충청도.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씨의 친정이 충청도 공주였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무덤이... 박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길로 박 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 씨야, 예 어머니? 너 충청도에 오빠가 있었다 하지 않았느냐? 이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굳어지는 얼굴을 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셨사옵니다. 계셨다? 지금은 없느냐? 이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소식이 끊겼사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길으로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 씨가 밤마다 찾아가는 그 무덤이 오라비의 것인가? 충청도에서 올라오다가 이 마을 어귀에서 굶어 죽은 그 떠돌이가 이 씨의 오라비란 말인가? 아이고. 그렇다면 이 씨는 오라비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고 이 집에 시집을 온 것이고 시집 온 뒤에야 그 무덤이 오라비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 박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 씨의 비밀은 박 씨의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안에는 이 집을 뒤흔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 씨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이 씨야, 자느냐? 잠시 후 안에서 기척이 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이 씨는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이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먼 산에서 소쩍새가 울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이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보름달 뜨는 밤마다 네가 어딜 가는지 내가 다 봤다. 이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죄송은 무슨 죄송이냐?
박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덤, 네 오라비 것이지. 이 씨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오래 묻어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오라비는 이름이 이성원이라 하였습니다. 이 씨보다 6살 위였고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과거를 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한양 가는 노자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17이 되던 해 이 씨의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혼인 예물로 쌀 5가마와 돈 10량을 보내왔습니다. 오라비 이성원은 그 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내 동생 혼인 치르고 남은 것으로 가거라. 이성원은 혼인날 아침 새벽같이 여동생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성아야, 형은 한양 갔다 올게. 과거에 붙으면 진짜 사내로서 면목이 서는 것이니 그때 와서 성하게 인사할게. 오늘 혼인식은 미안하다. 이 씨는 오라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오빠, 꼭 붙어야 해. 꼭. 붙고 말고. 오라비는 씩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라비는 한양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고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돈도 모자랐습니다. 이성원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경상도 안동 땅 어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23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품에는 여동생이 써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빠, 건강해야 해. 나는 이 집에서 잘 살 테니 오빠도 잘 살아야 해. 이 씨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시집 온 지 3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마을 노인에게 들었습니다. 15년 전쯤 충청도 총각 하나가 저기 산 아래 어귀에서 굶어 죽은 일이 있었지. 불쌍하게도 아무도 걷어주는 이 없어서 그냥 산에 묻었지.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충청도, 총각, 마을 어귀. 마음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씨는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름도 없는 봉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봉분 옆에 작은 돌 하나가 있었고 그 돌 아래에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사가 있었지만 글씨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씨는 이러했습니다. 성아야, 오빠가 조금 늦게 갈게. 부디 잘 살아라. 애구머니나. 이 씨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오라비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시집 온 집, 바로 그 마을 어귀에서 오라비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밥을 차려 오라비 무덤 앞에 올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달빛 아래 홀로 무릎 꿇고 오라비 앞에 밥을 올렸습니다. 오빠, 밥 먹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오빠 걱정은 하지 마.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여인은 그 밤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그 이후 이 사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소름 포인트입니다. 박 씨는 이튿날 아침 하인을 불러 이루었습니다. 저 산충턱 이름 없는 무덤에 상석 하나 세워드려라. 이름은 충청도 이씨 총각지묘라 새겨라.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씨를 불렀습니다. 이씨야, 예 어머니, 앞으로 보름마다 제사 지내자. 혼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시집살이 힘들다 하지 말거라. 네 오라비가 네 곁에 있는 것 같으니 외로운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에 이씨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 씨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 올라갔던 아들 최도령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아내가 사이가 좋아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에는 서먹서먹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도 하고
밥상을 마주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최도령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어머니가 많이 부드러워지셨구려. 이 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버니 덕분입니다. 최도령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 이제 복선을 회수할 시간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이야기 처음에 3가지 복선을 심어두었습니다. 복선 1. 며느리가 유독 보름달 밤을 무서워하는 데 보이는 행동. 이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입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오라비 무덤 앞에 가서 밥 한 상을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보름달인 이 씨에게 슬픔의 달이자 오라비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복선 2.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놓인 정체불명의 밥상. 이것 또한 이 씨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산중턱까지 올라가기 힘든 날은 오라비가 쓰러진 자리, 느티나무 아래에 밥을 차렸습니다. 오빠, 여기서 먹어. 그리하며. 복선 3. 며느리의 치마폭에서 매번 나는 흙냄새.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흙냄새는 오라비 곁에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최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는 첫날 최도령 앞으로 오래된 편지 한 묶음이 들어왔습니다. 전임 수령이 처리하지 못하고 두고 간 민원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았을 때 최도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인은 충청도 공주 이씨 집안의 아들이 온데 한양 가는 길에 경상도 안동 땅에서 병을 얻어 더는 갈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이 편지가 닿거든 공주 이씨 집안에 전해주시어 제 여동생 이씨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날짜는 무려 20년 전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 성원이 쓰러지기 직전 마을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었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관아구석에서 수십 년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도령은 이 편지를 들고 아내 이 씨에게 갔습니다. 이 씨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라비의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아야, 오빠가 미안하다. 부디 잘 살아라. 애구머니나. 이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라비 무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편지 받았어. 이제야 받았어.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오라비의 대답처럼 이 씨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오라비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자 이제는 괜찮다는 눈물이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이 씨는 오라비가 쓰러진 바로 그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것이었을까요? 오라비는 죽어서도 여동생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의 며느리살이가 외롭지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따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보름달 뜨는 밤마다 오라비와 나누었던 그 말없는 대화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허허, 사랑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움은 달빛을 타고 전해지는 것. 오늘 이야기 이 씨와 오라비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방 야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